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부관이 나오고 있죠. 기본 개념 문제가 1번 조건부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2번을 보시면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X입니다. 일단 우리 민법 147조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죄송합니다. 처분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뭐죠?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넘기셔서 2번 문제죠.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5번에 보시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죠. 우리 갑에게요 돈을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12월 한 10월 한 29일까지 갚아라 그랬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한 10월 10일쯤에 전화하는 거죠. 야 1억 준비됐니? 그랬더니 갑이 야 인마 나 지금 공인중개사 하느라 바빠. 그런데 신경 쓸 여지가 없어 라고 하길래 그러면 시험을 보면 갚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은행에 을과 갑이 이제 시험을 보면 갚아라 라고 시험을 보면 변제하기로 뭐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이제 조건이냐 이거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죠?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시험을 보더라도 갚아야 되고요. 시험을 안 보더라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판례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부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보면 갚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험을 보면 갚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을 볼 때까지 그 기한을 유예한다,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기 때문에 보든 안 보든 돈은 약속대로 갚아야 되므로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기 때문에 5번 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X고요. 기한입니다. 답은 5번이죠. 3번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는 1번 채무의 면제입니다. 일단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거든요. 물론 채무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4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뭐냐면 조건부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행위가 금지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조건부 권리를 뭐 팔아먹는 거 당연히 뭐죠? 가능하고요. 상속도 가능하고요. 또 심지어는 담보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죠. 나머지 보시면 2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X고요. 3번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나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죠.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울 게 있어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워야 돼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기정조가 되고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가 되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가 되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불해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게 뭐죠? 기성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 정, 조 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여야 하는데 무효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불능 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에서 무효여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한다. X가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죠. 정지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요. 4번 보시면 조건 성취 요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입니다.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지조건이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라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조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는 소급시키는 거 가능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유의하실 것은 기한도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한은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죠.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또 나와있네요.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 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 해서 무효여야 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기, 정, 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인데 무효한다. X죠. 앞뒤가 뒤바뀌어있네요. 답은 먼저 2번입니다. 그 다음 7번 문제죠.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답은 뭐죠? 2번이죠.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1번 상계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3번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있다. 이렇게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조건을 순수수의 조건이라고 하고 순수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4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되고요. 5번 조건부 권리도 조건 성취가 확정 전에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 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에서 무효가 되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9번 문제죠. 법률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질문이죠. 2번 조건부 조건부 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 있고요. 그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하죠? 가등기를 하니까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3번 보시면 조건 성취 효과는 뭐 하지 않습니까? 수급하지 않으니까 X가 되고 4번 조건이 반사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5번 주의하시라는데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이에요.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기한일까요? 임차인에게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므로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다. X가 되는 거죠. 10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입니다. 당연히 뭐죠? 4번이 답이고 4번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주의하시는데 1번 조건이 반사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가 됩니다. 2번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해제된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행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고요. 이러한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은 2번과 취지를 같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네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이런 형태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별도로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11번. 다음은 조건과 기한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조건부 권리도 처분, 보존, 상속,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르라고 했죠. 일단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하고요.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한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좀 자세히 들어가면 무상인 행위라면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지만 만약에 유상이라면 채무자뿐만 아니고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고요. 무상 임치의 경우 공구로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물건을 보관한 임치인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고요. 기억, 사용 대차는요 항상 무상이죠. 따라서 차주에게,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니은번 임대차는 유상이죠.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디귿번 무상 임치는 채권자인 누구에게만요?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수치는 기한의 이익이 없죠. 1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 무상이네요. 채무자인 차주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미음번 이자 있는 소비대차 유상이죠. 이때는 차주, 대주,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죠. 따라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이죠.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는 3번을 보시면 무이자 소비대차 무상입니다. 무상이면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 때문에 채권자인
대주는 기한의 이익이 없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해제 조건부 법률의 경우 법률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됐어요. 기술 조건이죠. 기, 해, 무에서 무효여야 하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넘기시면 이제 심야 사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해제 조건 및 정지 조건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인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민법이나 판례가 들고 있는 해제 조건과 정지 조건에 관한 사례들을 말하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해요. 또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데 이것이 해제 조건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된다는 말은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이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에요. 근데 해제된다는 말은 해제라는 법률의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해제되는 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이 재밌죠? A는 B가 A소의 갑 건물을 1년 내 1억 원 이상 팔아주면 동인소의 을 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B가 갑 건물을 팔더라도 받을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결국은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갑 건물을 팔면 을 건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갑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팔 수가 없죠.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 해서 무효니까 계약은 무효이다. 맞네요. 3번 B는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을 건물에 대하여 자기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맞죠? 보통 이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고요? 가등기로 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B가 1년 내에 갑 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갑 건물을 9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못 팔게 막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니까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고요. 따라서 약속대로 을 건물을 넘겨달라. 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점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답이 좀 신고인데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도 그 요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제 파트 2에서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고요. 물권법의 내용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단 민법이 참 어렵구나라는 충격을 받게 되고요. 앞에 있는 민법 종식은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근데 뒷부분을 갈수록 공부를 이렇게 좀 덜 열심히 한다 할까요? 힘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데 솔직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 민법 총칙이 아닙니다. 민법 총칙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권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권법 부분은 좀 처음에 생소하고 낯설고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공부하시면 다 맞힐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물권법 부분은 2차 과목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권법 부분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30페이지 총솔해가지고 기본 개념 문제가 나오고 있죠. 1번 물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고르면 기억. 판례는 집합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지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때는 그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합물은 여러 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을 통해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의 물건으로 물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니은번 온천수는 토지와는 독립된 물건으로 다뤄진다. X입니다. 땅속에 있는 온천수나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분자, 구성 부분으로 이해해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내용인 것이지 독립된 온천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번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신축한 수족관 건물이죠. 물론 점포 건물이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이 수족관 건물은 종된 물건 종물이기 때문에 점포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리을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고 그 설정 후의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주된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된 물건인 종물에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요. 다시 말하면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미음번이 빠져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현재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두 개고 미음번이 편집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걸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2번이죠.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을 보시면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어요. 농작물은 우리 판례가 아주 특이한 이론을 핍니다.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경작자 거라는 입장이고요. 그 경작자가 명인 방법을 갖추든 그런 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는 지면은 X고요. 답은 5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5번이죠.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성질이 강하고요. 채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물권과 채권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죠.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요. 3번을 보시면 또 나와야 돼요.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했다면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5번입니다. 물권의 본질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요. 2번을 보시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방해 예방은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따라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근데 이거는 점유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점유권을 이유로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진다. 절대권이고요. 2번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죠.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매계약이죠. 아직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하고도 유효하지만 소유권, 물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그 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이것이 매매와 아주 헷갈리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7번 물권법의 특질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찾는데 답은 2번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계약법은요 보편성을 띱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거래가.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의 계약법은 대동소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권법은 물건을 규율하기 위한 법인데 어디 있는 물건이냐면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물건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니까 각각의 나라가 물권법의 내용은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다르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민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프게도 독일 민법을 개수했다 그러죠. 독일 민법을 번역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독일 민법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2번 우리나라의 물권법은 우리의 고유한 관습과 전통에 입각하고 있다. X죠. 그래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독일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권법이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전세권 한 가지 빼고 다 뭐죠? 독일의 제도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넘겨보시면 8번이 나오죠. 관습법상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인데 온천에 관한 권리도 관습상의 물권에 포함한다. X입니다. 그러면 관습법상 물권이 뭐가 있느냐? 이 관습법상 물권에 대해서는 숙제 두시는 게 좋아요. 세 가지 밖에 인정하지 않아요. 분묘, 기직관강,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가지를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9번 문제죠.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4번이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X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요 세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